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 생각에 관한 생각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입니다. 이 책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의 표지가 다르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 말미에 간단히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한 독자로서 어떤 책을 이렇게 메모할 수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싶다라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생각에 관한 생각은 아닙니다. Thinking Fast and Slow예요. 저는 이 생각, thinking에 주목한 게 흥미로웠고요. 이 생각을 빠른 생각, 느린 생각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도 역시 흥미로웠습니다. fast, 이 빠른 생각이 기본, 디폴트, 기본값, 디폴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스템 1이라고 이 책에서 명명되어 있고요. slow는 노력이 필요한, 느린 생각을 말하는데 이 책에는 시스템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 1에 해당되는 이 빠른 생각에는요, 어림짐작, 편향,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편향은 치우친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림짐작은 뭐냐? 그런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심리학을 전공한 제 친구가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심리학 관련 책은 서두에 대부분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들이 뒤에서 좀 거듭 반복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뒤에 흥미로운 실험도 많이 나오고요. 국어 강사로서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실험도 있고요. 그리고 비문학 기출로 나왔던 흥미로운 실험들도 있기 때문에 책 전체를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린 짐작이란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짐작은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휴리스틱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험을 바탕으로 막연히 추측하는 걸 말하는데요. 해상 용이성 어린 짐작이라고 합니다. availability heuristic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available 이렇게 하면 뭔가 가능한, 뭔가 쉬운, 그러니까 떠올리기 쉬운 어림짐작이구나. 사람들이 떠올리기 쉬운 걸 바탕으로 추측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 책이 나올 당시에 전통적인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독단적으로 단정을 해버렸거든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류 사상에 맞서서 이런 연구를 이렇게 알차게 해낸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이거 봐라. 경험을 바탕으로 막연히 추측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직관은 판단이라는 건데요. 오류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빠른 생각이거든요. 한편 전문가의 직관은 어린 짐작이 아니라 장기간의 훈련이 전제된 것이다. 장기간의 훈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반면에 감정 어린 짐작은 어펙트 휴리스틱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감정에 이끌려서 짐작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관이라는 것의 가치는 있어서 나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직관을 무작정 물론 신뢰해서도 안 되겠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억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가 있을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도 있고요. 내 믿음과 희망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광 효과, 할로우 이펙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점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말쑥하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빛나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신뢰를 주게 된다라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것도 재밌었지만 저는 이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산책과 대화의 가치. For 아이디어라고 적어본 까닭은 이 작가가 동료이자 친구였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모스라는 분과 대화할 때 가장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저는 좀 심쿵했거든요. 설렜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사람과의 산책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친구와의 산책도 좋지만 혼자 하는 산책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와 걷는 거죠. 이때의 걸음은 빠른 걸음이 아니어야 된다고도 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시간, 팔을 좀 걷고 비타민 D도 합성하면서 요즘같이 좋은 날 걸어보시기도 좀 추천합니다. 저도 오늘 걸었거든요. 자, 그리고 85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다 알 수 없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첫째, 인간이 우주에 아무리 나아간들, 아무리 많이 관측을 해냈다고 한들 아직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 안에 있듯이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네. 우리 머릿속도 그렇다면 얼마나 그러할까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 극부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렇게. 우주에 암흑 물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것처럼 우리 머릿속에도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두려움보다는 가능성으로 좀 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책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계속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Thinking Fast에 해당되는 거 시스템 1이고요. 슬로우는 시스템 2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요. 이 두 가지가 독립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에서 두 가지가 따로따로 어떤 부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설명의 유용성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가상적으로 설정해 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스트는 전문가의 직관, 어림짐작 이렇게 우리가 아까 보았고요. 이것은 특징이 저절로 작동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저절로 작동된다. 그리고 밀러리어 착시라는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선이 똑같은 길이의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 끝에가 안쪽으로 표시가 추가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느냐 또는 바깥쪽으로 추가적인 선을 그느냐에 따라서 바깥쪽으로 뻗은 선이 좀 더 길어 보이는. 네, 제가 본의 아니게 스포를 해버렸는데요. 책 안에서 그림을 한번 보시고 정말 똑같은 선이 다른 길이로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착시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도 착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루전 같은 거죠. 이걸 피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문제는 사실 이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문제는 남의 실수가 더 잘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그러는 것보다 아는 것, 우리가 착시를 하고 인지 역시도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착각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 판단의 유혹이란 말도 있었는데요. 사후할 때 사가 일사 한자입니다. 뒤후겠죠.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의 판단입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과정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과정에서의 의미를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 과정도 평가 절하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은 과정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함께 노력해 보자고요. 그리고 근거 없는 확신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착각도 하고 사후 판단 같은 것도 하니까 근거 없이 뭔가를 확신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띵킹 슬로우로 갑니다. 이 시스템 2는요. 신중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 시스템 2는 우리 자신이라고 믿어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깊이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정신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동공이 이렇게 커지고 자기 통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많이 하게 되면 자아가 고갈된다고 합니다. 자아가 고갈돼 버리면 동기가 상실될 수도 있으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pay attention이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pay는 지불하다, attention은 주의나 관심입니다. 주의나 관심을 지불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정신활동이라는 게 포도당이라는 걸로 pay, 지불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신활동이 포도당이라는 화폐 가치로 가장 비싸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카드 결제 이런 게 아니라 포도당으로 결제해야 된다면 정신활동은 좀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슬로우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 시스템 2가 바쁠 때는 이 시스템 1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1이 단 것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야근을 하신다거나 좀 바쁜 일을 하실 때 자꾸 당긴다면 내가 지금 시스템 2를 너무 과도하게 작동시키고 있구나. 요거를 좀 검토해 보시고 이 포도당을 좀 덜 쓰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1과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점화 효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스템 2가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이 시스템 1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발동을 하는데 점화는 탁 불붙이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행동과 감정을 촉발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몸짓이
생각과 감정을 촉발하는 영향을 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몸짓. 그래서 사실 흔한 조언이라고 하지만 저는 좀 생소했는데요. 지금 기분과 상관없이 침착하고 상냥하게 행동하라.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기분과 상관없이 침착하고 상냥하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머릿속이 편하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Mind at ease, mind at ease,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먹으면 쉽게. 그러면 put a smile on the face. 그러니까 스마일을 put 올려놓는데요. on the face, 우리의 얼굴에. 이걸 직역하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얼굴이 있어서 얼굴 위에 미소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뭐가? 편안한 마음이. 저는 이걸 읽을 때 take it easy라는 표현도 떠올랐는데요. take it, 그거를 받아들여라. easy,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미소는 떠오를 거다.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이 편하면 미소가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의 편안한 그 미소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더 가중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순환이죠. 선순환. 돌고 도는 겁니다. 머릿속이 편하면 미소가 떠오르고 미소가 떠오르면 또 머릿속이 편해지고 이런 과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직관적 작업에 기분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직관적 작업을 할 때 기분이 막강한 영향력. 그래서 직관적 작업을 딱딱 해줘야 되는데 기분이 우울하고 안 좋으면 잘못된 그런 실수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관성 있는 단어들을 접할 때 인지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이 인지적인 편안함이 가벼운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시스템 2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떤 일에 좀 능숙하다는 것은 에너지, 그 일에 드는 에너지가 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노력은 곧 비용과 같아서 기술을 습득한다는 것은 이 드는 비용과 편익 사이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라고 해요. 어쨌거나 게으름,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게으른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은 원래 그래. 어쩌면 우리가 뭔가를 능숙하게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자, 에너지를 줄이고자 하는 본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아이, 이분은 제가 다른 책에서도 여러 번 뵀거든요. 이분이 제시한 몰입, 플로우라는 이 몰입이란 단어는 뭔가에 막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 몰입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힘들이지 않는 주의 집중이요. 이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에 정말 집중하고 시스템 2를 가동시키려면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가동하려면. 근데 이 몰입 단계에 들어가면 힘들이지 않고도 주의 집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고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경험을 한다면 행복 수치도 올라가겠죠? 최고의 몰입을 많이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저한테는 이제 수업이거든요. 아이들과의 수업 또는 수업 준비. 그리고 가끔씩 이제 제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때, 저 자신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때인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할 때. 그때 뭔가 힘들이지 않는 주의 집중이라는 걸 좀 이거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전문적인 전문성만이 아니라 아끼는 사람들과의 시간, 나 자신과의 시간, 이렇게 이 범주를 확대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정신활동에 대해서 pay attention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집중력과 감정 조절력은 둘 다 힘력으로 끝나잖아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중하는 것과 감정 조절력, 피상적 생각은 시스템 1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이런 겉만 핥는 수박 겉핥기 같은 피상적 생각에 시스템 2가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인간 본성이 게으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정신이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잖아요. 그러지 못한 증거를 자꾸 저자는 발견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페이지. 이런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뇌는
뭔가가 우리의 뇌는 뭔가가 정상에서 이탈할 때 민감하게 그걸 포착하고 부조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방대한 지식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 인지 부조화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지 조화, 인지가 편안하다가 아니라 이 부조화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꽤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뭔가 안 맞아. 내가 세워놓은 정상이라는 기준과 맞지 않아. 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민감하게 포착하고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스템 1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시스템 1은 잘 속습니다. 무엇이든 믿도록 편향되어 있어요. 확증 편향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증 편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걸 뒷받침하는 증거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후광 효과는 아까 할로우 이펙트. 첫인상의 영향이 너무나 막대해서 이후의 정보가 무의미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1의 특징이 제한된 증거로 서둘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말이 이 책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WYSIATI 이게 뭐야 싶은데 풀어보면 What you can see 당신이 보는 것이 is all there is 그게 다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는 것 What you can see 당신이 보는 게 전부다. 보이는 것만으로 서둘러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고요. 더해서 어린 짐작, 휴리스틱 이 사실은 어원이 흥미롭게도 유레카시죠? 바로 이거야! 라고 외치는 그거라고 하니까요. 그 순간적인 딱 생각하는 거.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머릿속 산탄총. 머릿속에 총이 막 두두두두 쏘는 것처럼 시스템 2가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여기에 부담을 안 주고 빠르게 답을 찾으려는 시스템 1의 배려가 아닐까. 정확도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언뜻 언급했던 감정 어린 짐작, 어펙트, 크리스틱이요. 자신이 그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믿을지 말지 결정한다.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를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 따라 그걸 믿을지 말지 그냥 결정해버리는 단순한 사고는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좀 안 믿겨.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은 아까 앞에서 했던 건데요. 해당 사례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도를 가지고 크기나 빈도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쉽게 그게 떠오른다면 와, 그거 좀 심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야. 좀 심각해. 그 크기. 그리고 빈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편향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 우리가 어차피 시스템 1은 편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이 편향을 의식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순탄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공동 작업도 수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과 기여도를 상대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도보다 더 선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노력과 나의 기여도가 이만큼이다 라고 그거를 선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노력을 움켜쥐고서 싸운다면, 그렇죠? 근데 이게 편향이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노력을 좀 기억하겠구나.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이 회상용이성 어린 짐작 부분에서 두 시스템이 모두 개입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모두 개입하는데 그 경계는 무지와 나태. 우리가 뭔가를 모르는 것. 나태, 게으른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검열과 자기 통제가 꾸준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인데요. 일기를 통해서 반성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겪은 일, 주로는 시스템 1이 주로 발동을 하니까 시스템 1으로 내가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스템 2가 좀 포도당을 많이 잡아먹긴 하지만 시스템 2를 막 발동해서 심사숙고를 해보는 거예요. 심사숙고 역시도 단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시스템 1과 관련해서 좀 더 감정이라는 꼬리가 이성이라는 몸통을 흔든다. 이 시스템 1 감정은 막 불뚝불뚝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성이라는 몸통을 흔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표현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회상 용이성 폭포 쏟아지는 겁니다. 어떤 생각의 그 중요도가 그 머릿속에 잘 떠오르느냐 아닌가 이거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감정적 흥분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는데요.
극단적 결과는 큰 표본보다 작은 표본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연구가 나와 있는데요. 큰 학교가 아이에게 좋은가, 작은 학교가 아이에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큰 학교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좀 반대되는 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극단적 결과가 큰 표본보다 작은 표본에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험을 줄일 방법은 아주 큰 표본을 이용하기. 근데 이거는 비단 학교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그 엄마들 모임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엄마거나 또는 일반 사회에서 소그룹에 나가셨을 때 그 그룹에서 친구를 만들지 못한다고 또는 때로는 궁지에 몰린다고 해서 그거를 자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극단적 결과가 이 작은 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표본 크기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맹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이 없다. 많은 경우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손, 핫핸드라고 하는데요. 저는 핫핸드가 뭔지 처음 알았거든요. 뜨거운 손? 이게 뭐지? 이 뜨거운 손은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제까지 좋은 성적을 낸 선수가 계속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내리라는 그것이 핫핸드, 뜨거운 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뜨거운 손 따위는 없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온 선수가 앞으로도 잘하리라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내 인생에서 어떤 본인 스스로의 테스트든 뭐든 간에 본인의 기준이든 뭐든 간에 본인의 분야든 뭐든 간에 지금까지 본인의 인생에서 나는 핫핸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사건은 사실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숨을 쉬고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 인과가 아니라 원인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랜덤입니다. 그냥 무작위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다 원인과 결과에 좀 끼워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콩콩 팥팥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건은 무작위에 가깝다. 그리고 기준점 효과가 있었는데요. 앵커링 이펙트라고 나와 있었어요. 앵커가 닻이잖아요.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면 배는 그 닫 내려진 데에서 그 동그란 그 어떤 봉시몬이랄까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시스템 2가 약하거나 게으르면 또는 정신이 고갈된 사람, 뭐술 취한 사람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점에 휩싸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휘둘리기 좋겠다. 그래서 적어본 것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휘둘릴 수 있겠다. 여러분, 약해지면 안 됩니다. 네, be brave. 강해집시다, 우리. 자, 그 다음에 용감해지자라고 해야 되는군요. 비브레이브. 자, 어쨌든 무작위 기준점의 위력. 와, 이게요. 기준점이라는 게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정해진 기준점인데도 불구하고 위력이 있어서 여기에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거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 2는 근데 문제가 기준점 효과를 통제하지도 눈치채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책을 읽고서 아, 이거 기준점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부여된 건데 마트 갔는데 오늘 세일인데 10개만 판대요. 10개 기준점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어요. 1 플러스 1인데 이것도 기준점 하나만 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성 어림짐작 같은 개념도 있었는데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나타난 놀라운 점을 찾아낼 때 무언가를 배울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서 나 이런 거 새로운 거 알았어. 나 휴리스틱이 뭔지 알아. 이제 이게 아니라 뭔가 더 알게 됐어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 이런 행동을 하네. 나 기준점에 이제 휩싸이지 않아. 나 마트 가도 세일해서 무조건 싸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사. 이렇게 할 때 뭔가를 배웠구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회귀란 말도 있었어요. 평균 이상의 운은 계속 따라주지 않는다. 평균 회귀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걸 원인과 결과로 끼워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직관이 우리 아까 시스템 네, 원이라고 했었죠. 분석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탈레브라는 사람의 블랙스완이라는 책에는 서사 오류라는 말이 있었어요. 내러티브 펄러스인가요? 네, 내러티브 이야기를 하는데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예전에 이야기하는 그 인간
호모 나렌시스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인류가 이야기를 써왔고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좀 무서웠던 게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스스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미 어떤 인류의 역사, 우리 사회 이야기 안에 갇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개체로 갑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건 좀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가 인류 역사나 또는 현 시대에 맞는 이야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 책에서의 그 블랙스완에서의 얘기는 내가 나 자신을 나의 이야기 안에 가둬둔다는 겁니다. 과거를 설명하는 조잡한 이야기를 꾸며놓고 진짜라 믿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속인다. 내가 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다른 책에서 모든 개인은 자기 인생의 작가다라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멋있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만약에 꾸며놓은 이야기라면, 자, 관련해서 인지 착각이라는 말, 과거의 생각이 있는데 그 과거의 생각을 일어난 상황에 맞게 수정한다면 사후 판단 편향 또는 결과 편향, 편향 치우친 거고요. 사후 판단 아시겠죠? 일 이후에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 과거에 했던 생각을 이 과거가 지나고 나서 그 결과에 맞게 수정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메모겠구나, 이렇게.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 내가 지금 갈림길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메모를 꼭 했는데요. 이때 메모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꼭 적었습니다.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A라는 걸 선택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적고요. B를 선택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서 각각을 이렇게 항목화해서 밑에다 쭉 적었습니다. 이때 적는 건 손글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다이어리를 펼쳤을 때에 아,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었어라고 후회를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걸 매번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서사 오류를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왜곡된 추정으로 안도감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 내 멋대로 예측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과거를 기반해서 미래를 생각합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가 조잡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수정한 팩트가 아니고 내가 수정한 가공된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 과거 이해하는데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이해한다는 착각을 기반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과신하는 거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는 과거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과거 이렇게 왔으니까 미래를 이렇게 예견하는 건 당연해. 라는 걸 과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타당성 착각이라고 합니다. 나는 타당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타당한 예측이 가능해. 이것도 착각일 수가 있겠다. 갑자기 왜 주식이 생각이 날까요? 네,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 이럴 거야. 라는 것도 타당성 착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좀 뼈 때리는 얘기였는데요. 이 책 제목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근데 사실 이거는 성공하는 사람의 몇 가지 습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성공파리라고 해서 비판도 하던데요. 이 노골적으로 이 책을 얘기하면서 이 책은 신기루다라고 말합니다. 오, 신기루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운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무작위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인과보다는 무작위라면 그 성공 신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적어진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성공을 했다는 결과, 네, 사후 편향이죠. 또는 그 사람이 지금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 우리가 이해한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는 거. 요거 좀 경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주식도 결국 운에 좌우되는 게임이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결혼 생활의 안정성 공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이미 결혼하신 분들 또는 결혼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관계 횟수 마이너스 부부싸움 횟수라고 합니다. 더 깊은 말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많이 몰랐습니다. 제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여태 살았네요. 그리고 낙관 편향. 편향 치우친 거고요.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위험을 떠안는 중요한 원인이 낙관 편향이라고 합니다. 잘 될 거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건 뒤에서 좀 다른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망이론. 이거는 사실 비문학 지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손실은 이익보다 커 보인다. 정확히 2배수로 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얻는 손실 그리고
이익 두 가지가 있을 때 손실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손실 회피요. 그래서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일단 써보고 결정하세요. 무료로 상품을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일단 써보라고 했어요, 무료로. 그런데 이걸 다시 보내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쩌면 전망 이론이나 소유가는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는 이론일 것 같고요. 포기하는 고통이 얻는 기쁨보다 크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실 회피는 기관에서든 개인에서든 현재 상태에서 최소의 변화만을 이끌어내려는 막강한 보수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손실 회피가 현재 상태에서 최소의 변화만을 이끌어내려는 막강한 보수적인 힘. 과연 세종시로 전환이 될까요? 자, 어쨌든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어요. 이 보수적인 힘은 최소의 변화만을 바라는 걸 텐데, 손실을 회피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사람들이 복권에서 얻는 것은 당첨 가능성만이 아니다. 당첨의 달콤한 꿈을 꿀 권리도 함께 얻는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정말 낮죠. 그런데 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당첨의 달콤한 꿈을 꿀 권리. 이거를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면 당첨의 여부를 떠나서 이거 살만한 거. 네, 네, 저는 안 사고 있지만. 자, 그리고 과대평가와 과대가중치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과대평가, 과대가중치. 가중치라는 건 내가 중요한 걸, 그 무게를 부가한다, 준다 이런 뜻인데요. 무엇을 주목하느냐, 확증 편향, 내가 믿는 거를 확증, 내가 믿는 거에 대한 근거만 이 선별적으로 좀 수집한다고 해야 되나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그리고 인지적인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깨지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과대평가를 하게 되고, 내가 믿는 거에 더 많은 과대 가중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정말 그럴지 몰랐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획 오류 낙관주의. 계획을 이거 제가 읽었던 그 책 있거든요. 네, 뭐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프랑스 분이 원래 한국 분인데 쓰신 책인데 어쨌든 거기 나오거든요.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그러면 그게 성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당신이 살게 될 집을 한번 상상해보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실제 이런 자기 개발서나 이런 책에. 그런데 이 책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뼈를 때립니다. 왜냐? 왜냐하면 이 모습을 상상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반대인 실패 경로가 수없이 많은데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분산될 수가 있다. 성공에만 주목하게 되면 성공에 대해서만 확증 편향을 하게 되고 그거에만 인지적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실패로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사업가나 투자자는 네, 사업가 투자자 계십니까? 네,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추정치에 과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기 쉽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생생한 이미지, 그 가능성을 또 생생하게 재현하고 이렇게 하면 가중치가 부풀려진다고 해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건인데 그 결과도 막 두드러져 보이거나 집중함으로써 과대평가하고 과도한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말이죠. 근데 저는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그래, 좋아. 내가 어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상상을 과대하게 주목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 좀 중심을 가져가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팔 저울이 있다고 할 때 한쪽으로는 상상을 하자고요. 저는 상상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100% 그거입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꿈꾸되 생생하게 꿈꾸고 싶어요. 즐겁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되 또 양팔 저울의 한쪽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그냥 누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노력해야 뭐가 되겠죠. 그 사실, 그러니까 위험 요소 같은 것들, 그리고 플러스 가능성에 입각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에 기초한 선택을 실험하는 의도는 똑같은 대상, 똑같은 경우인데도 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여러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라는 구절. 자,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요. 이 부분 똑같은 대상이고 똑같은 경우인데 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 똑같은 경우인데도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경우인데도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럼 누구한테 달려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이런 표현을 알려주셨어요. It's up to you라는 표현이요. 그거 너한테 달려 있는 거야. 저한테 달려있고 여러분한테 달려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경우인데도 다르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페이지.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도한 걱정,
생생한 이미지, 구체적인 묘사, 선명한 회상 이런 것들이 과대가중치를 부여하는 원인입니다. 과도한 걱정도 안 좋고요. 너무 생생하게 하는 것도 안 좋다.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도한 걱정은 또 안 좋잖아요. 그럼 좀 긍정적인 가능성. 너무 낙관적인 상상도 안 좋잖아요. 그럼 그 반대의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화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체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모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좁은 틀짜기도 있고 넓은 틀짜기가 있는데 좁은 틀짜기는 그냥 거기에 익숙하도록 타고났다고 해요, 사람이. 그 좁은 틀 안에서만 선택하게 돼 있다. 그 기억나시죠? 보이는 게 전부. 근데 넓은 틀짜기가 이게 타고난 게 이거였으면 좋았겠지만 넓은 틀짜기가 명백히 우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제한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일관성이 뭡니까? 하나의 관점을 유지해 나가는 거라면 그렇다면 노트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도 이게 또 응용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다면 그건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니까요. 넓은 틀짜기로 초연해집시다. 어떤 주식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넓은 틀에서 그 주식은 우리가 산 그 주식은 내가 짠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일 뿐 이렇게 초연해줘야 되고 피드백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빨간색이냐 뭐 파란색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몰아서 분기별로 받는 게 필요하다. 초연해줘야 되니까요. 넓은 틀에서. 이어서 떨어진 주식보다 오른 걸 파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매몰 비용 오류, 이미 들어간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른 걸 파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외부 관점과 위험 관리 정책.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짤 때 너무 낙관에 편향돼서 확증 편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오류에 나타나는 과장된 낙관, 손실을 막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지나친 신중함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 이런 관점이라고 하고요. 적절한 위험은 떠안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손실을 회피하는 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제가 100% 국어니까요. 100% 국어도 손실 회피가 아니라 위험을 좀 추구해야 되겠고 넓은 틀짜기로 좀 접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동기는 자존감 플러스 성취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 그러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자존감과 성취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론에 대한 믿음은 참으로 강고해서 이거는 작가 본인의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전통 경제학에서 인간은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기존 이론을 부정하려면 한 가지 당혹스러운 발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사실 이제 과학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이콘만큼 합리적일 수 없다. 이때 이콘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이콘이라고 해요. 그 인간. 저는 이거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만큼은 아니겠죠.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전통주의 경제학에서 그렇게 규정한 데에는 또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합리성 자체는 부정될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비용은 손실이 아니다. 현금 할인 이런 것도 흥미로웠고요. 제시된 틀 안에서 수동적으로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흥미로웠던 게 이거를 이 제시된 틀 이걸 모르면 오스트리아의 장기 기준율은 100%인데 독일은 12%, 덴마크는 4% 이것만 보면 와, 오스트리아 사람들 정말 최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는 장기 기증을 하는 그 설문지를 작성할 때 거부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대요. 이거 거부에다 V 표시 안 하면 그냥 기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제시된 그 틀이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레미 벤담이 말한 그 효용 개념이 사실 비문학 지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거를 경험 효용이라고 하고요. 경제학자나 결정 이론가들이 말하는 효용은 이 책에서 결정 효용이라고 해서 좀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 효용과 결정 효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좀 흥미롭고요. 경험과 기억이 혼동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경험은 내가 정말 겪은 것,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거. 그다음 기억은 내일이 되면 벌써 기억이 되잖아요. 기억하는 자. 그런데 문제는 기억하는 자아가 스토리텔러예요.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예요. 기억하는 자아가 이야기로 만드는데 이 이야기가 미래의 참고 자료가 된다는 사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엉터리인 거. 근데 엉터리인데 이 기억하는 자아가 기록도 하고 결정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취향도 결정합니다. 저는 그 다른 책에서 최근에 스타일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았거든요.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거라고 그 취향.
그런데 이게 from 기억으로부터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엉터리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경험의 자아를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를 살자. 마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제가 아까 산책을 하는데 걷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응애응애하고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울던 아기였을 텐데 지금 만약에 첫 걸음을 내디는 거라면? 이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발걸음이 경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끝 지금,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자아에 좀 주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 시간이 무시되는 거 역시 이 기억하는 자의 오류라고 나와 있고요. 자세한 실험 재밌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기분. 행복을 느끼는 기분은 하루 사이와 한 주 사이에도 요동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맨 앞에서 뭐라고 했죠? 이 기분이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이 작업, 순간적인 작업 이런 걸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좀 움켜쥐고 있어야 될 텐데 핵심은 무엇에 주목하느냐, 주목이라는 거. 그리고 이 무엇에 주목하느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복과 관련해서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을 느끼는 기분을 관리하기 좋다고 하고요. 건강, 네, 건강. 돈은 절대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관여가 된대요, 돈이.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말인데 이 사람이 처음 한 말이라고 우리 독서 모임 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감 행복. 내가 정말 몸으로 느끼는 행복은 주변 환경과 순간의 활동에 너무너무 좌우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나는 일기를 써야겠다, 수시로. 저는 사실은 에버노트 어플에 쓰고 있습니다, 일기를. 그런데 일기를 하루에 몰아서 쓰는 게 아니고 아침에 뭐 해야 될지 쓰고 중간중간에 제가 하는 업무라든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느낌을 씁니다. 관리를 해요. 쓰면 확실히 좀 저는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포부,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고 밝힌 학생이 대다수가 그걸 달성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신기했습니다. 목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예측은 한계가 있지만 목표를 뭔가 세우고 밀고 나갔을 때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주목 착각. 지금 삶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게 전부일 것 같고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상황 자체를 생각하는 일을 좀 줄이는 것이 적응을 위해서 좋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계속 나는 하반신 마비야, 하반신 마비야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응해 나간다고 해요. 결혼이라는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이런 생각은 상황 자체를 생각하는 일은 줄이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합리적인 사람은 내면의 일관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일관성은 사실 근데 확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주변 환경과 순간에 따라 너무너무 좌우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내면의 일관성을 그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입니다. 저는 이 책의 결론이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행동은 대개 옳다. 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오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휴리스틱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행동은 되게 옳다. 그리고 경이로움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연상기억 속에 존재하는 세계는 다채롭고 구체적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가 다채롭고 구체적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채롭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1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하긴 하지만 시스템 1과 이 세계에 대한 이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세계 기억하는 자아도 여러 가지 엉터리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에 대한 긍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되게 옳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생하셨고요. 제가 처음에 그 책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궁금하시면 책을 읽으실 분들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둘 다 김영사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제가 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이 김영사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은 되게 좋더라고요. 대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그 개정판 전의 책이고요. 제가 아끼는 친구가 저한테 선물해줘서 갖고 있다가 이번에 독서 모임에서 개정판
개정판이 나온 걸 보고서 개정판으로 읽어보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555쪽이고요. 왼쪽에 있는 책은 726쪽입니다. 근데 두께는 똑같아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책이 종이가 좀 더 두껍습니다. 근데 그걸 설명해 주려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번역하신 분이 좀 다릅니다. 제가 그 앞에 이 책 배송될 때를 기다리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책을 좀 한 60쪽 정도 읽어보았는데요. 둘 다 훌륭합니다. 둘 다 훌륭한데 왠지 오른쪽에 있는 책은 물론 제가 60쪽까지밖에 안 읽긴 했습니다만 참고만 해주세요. 조금 더 직역에 충실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왼쪽에 있는 책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의역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근데 둘 다 문체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는 건데 개정판이 아무래도 페이지가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개정판을 보시는 게 내용적인 보강이 되었을 거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또 장점이 맨 뒤에 색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물별로 검색할 수도 있고 용어별로 검색할 수도 있으니까 이 책을 소장하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을 좀 드리면 중간까지 좀 재미가 네, 네. 중간까지 좀 읽기 힘들 수가 있는데 뒤로 가면은 좀 재미있는 실험도 많이 나오고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제 나름대로 요약해본 생각이 안 난 생각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